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갑질과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한 달 만에 전격 사퇴했습니다. 현역 의원이 낙마한 건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25년 만에 처음입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선우 후보자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딱 하루 앞두고 전격 사퇴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SNS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보고 싶었으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마음 아팠을 국민께 사죄하고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겠다고도 적었습니다.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꼭 한 달 만에 물러난 건데 교육부 이진숙 장관 후보자에 이어 이재명 내각의 두 번째 낙마입니다. 강 후보자는 갑질 의혹을 청문회에서 눈물로 돌파하며 장관직에 의욕을 보였지만 아프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언행에 있어서 밑거름을 잘 삼아서 더 세심하게 추가 의혹의 전문성 자질까지 논란은 계속됐고 대통령실과 당까지 부정 여론이 번지자 버티지 못하고 결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담담히 써내려간 입장문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당을 향한 미안한 마음을 강조했습니다. 성난 민심에도 엄호 기류를 유지했던 민주당은 강 후보자 뜻을 존중한다는 짤막한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선우 후보자의 결단을 존중합니다. 국민의힘은 늦었지만 사퇴한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갑질 의혹에 날을 세웠고 인사검증 시스템을 바로잡으라는 조언도 날렸습니다. 강선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나올 자격조차 없는 후보자였다. 강선우 후보자는 25년간 이어진 현역 불패를 처음 깼다는 불명예도 안게 됐습니다. 친명 핵심으로 승승장구했지만 향후 의정 활동에도 먹구름이 끼었단 뒷말이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대통령실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 1시간 전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강 후보자가 SNS로 사퇴 의사를 밝힌 뒤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고요. 이 대통령은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우상호 정무수석도 민주당 측과 상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대통령과 강 후보자가 사전에 교감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를 찾기 위해 철저한 노력을 해야 하지 않는지 살펴볼 부분이 있다며 인사검증 절차의 조속함과 함께 엄중함을 갖추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관세 협상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비슷하거나 더 나은 결과를 내야 하는 우리 정부의 부담도 커졌습니다. 오는 25일 미국과의 2+2 고위급 통상협의가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정관 산업부 장관까지 방미길에 오르며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취임 이틀 만에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3박 4일 일정으로 하워드 러드닝 미 상무부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 등과 만날 예정입니다. 관세 협상과 함께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김 장관은 출국 전 발표된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선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장관님 지금 일본 협상 타결됐는데 우리 협상에 좀 영향을 줄까요? 그 부분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일본의 관세 협상 결과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 구조와 대미 수출 구조 등 여러 면에서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일본이 내준 자동차와 쌀 시장 개방,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는 미국이 우리나라에 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대미 무역 경쟁국인 일본이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춘 만큼 이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내야 하는 점은 부담입니다. 조선업 분야에서는 일본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업을 비롯한 에너지, 그다음에 산업 협력, 미국이 많이 필요로 하는 분야 쪽으로 저희가 적극 공략을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일본과 비슷한 수준에서 타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미 관세 협상의 중대 분수령은 오는 25일 2+2 고위급 통상협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 대표부 대표와 사실상 최종談判에 나섭니다. 협상 시한이 불과 열흘도 안 남은 가운데 다른 나라보다 더 불리해선 안 된다는 정부의 방침이 관철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상호관세율 협상을 하는 주요 무역 상대국들이 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훨씬 더 높은 관세를 부과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23일 소셜미디어에 잇따라 글을 올리면서 오직 자국 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국가에만 관세를 인하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훨씬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썼습니다. 이어 주요 국가들이 미국의 시장을 개방할 수 있다면 언제나 관세율을 양보할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관세의 또 다른 위대한 힘으로 관세 없이는 다른 나라들이 시장을 개방하게 하는 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세 협상에 대한 낙관론이 퍼지면서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거품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일 무역 합의 소식에 뉴욕 증시에서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 기록을 동반 경신했습니다. 한국 EU와의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뉴욕 증시에서 낙관론이 힘을 받은 영향입니다. 증시가 호황이다 보니 콜스와 크리스피 크림 등은 특별한 호재가 없는데도 입소문을 타고 개인 투자자가 몰리는 밈 주식의 주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루 전 37% 올랐던 콜스의 주가는 14% 급락하는 등 투기적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월가의 유력 인사들은 뉴욕 증시가 무역 협상과 관련한 작은 호재에도 급등하는 건 투자자들이 상황을 안일하게 보고 있다는 증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고율의 관세가 실제로 부과되면 미국 경제에 큰 악영향을 줘 증시 폭락을 불러올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It would not be unreasonable at all to shift money from the S&P to credit investments. Prices are somewhat high. The prices of the Magnificent Seven are somewhat high. 미국 최대의 은행인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 경영자도 관세와 높은 자산 가격은 미국 경제에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2위 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브라이언 모이니안 CEO도 관세로 기업의 의사결정이 둔화하고 있다며 경고에 나섰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But I just signed the largest trade deal in history. I think maybe the largest deal in history with Japan. 면밀히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참고할 수도 있고 비교도 해야 되고 한 여러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이 타결됐고요. EU와도 합의에 근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압박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교수님. 깜짝 타결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미국과 일본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많이 전해졌었는데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전쯤에 타결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런데 막판에 트럼프가 협상 내용을 자기가 멋대로 수정한 것 같은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은 일본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뭔가 협상에 진전이 있을 거라는 의견들은 시장에는 많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조금 빨리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협상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고쳤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뭐 인쇄된 투자액의 4천억 지금 뭐 자막으로 나가고 있긴 한데 이 숫자를 5자로 고친다든지 이익 공유 부분에서 50%였는데 이걸 90%로 바꾸면서 미국 측에 유리하도록 협상문 같은 것들을 바꾼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돼요? 이제 사실은 이건 협상 과정 중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최근에 뭐 들리는 소문은 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관세를 11%에 합의를 했는데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20%로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들릴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미국이 이제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 어떻게 보자라면 관세 같은 것들을 혹은 여러 가지 조건들을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바꾸고 흔히 말해서 상호 합의 없이 바꾸는 것들이 많이 목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협상의 어려움들이 많은 것들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합의된 상호 관세율이 15%입니다. 기존에 예고했던 25%보다 10%포인트 낮춰진 수준인데 그만큼 내준 것도 많을 것 같아요. 일본이 어떤 걸 내줬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크게 한 것은 투자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이 5,500억 불에 대해서 5,500억 달러에 대해서 미국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알래스카 LNG가 좀 LNG 개발 같은 것들이 조금 불확실한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적극 투자하겠다. 이 규모가 얼마인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적극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쌀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 일본도 다자간 무역기구인 WTO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관세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쌀을 무관세로 수입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미국 분을 늘리겠다. 무관세 수입분에 있어 전체적인 무관세 비중을 늘리는 건 아니지만 흔히 말해서 WTO에서 수입해야 되는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자 미국의 쌀 수입을 늘리면서 농산물을 개방하는 이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주목이 되는 것은 이런 5,500억 달러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일본 금융을 이용해서 많이 하겠다. 그러니까 일본이 자금도 지원하고 투자도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해서 굉장히 큰 투자 패키지를 들고 간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알래스카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투자의 성과가 굉장히 불확실한데 일본도 진출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투자 분야라든지 쌀 분야, 농산물 분야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상 굉장히 많은 것을 내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모로 미국에 유리한 합의 결과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미국에서는 자동차 회사들 이쪽에서 이 협상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했다고 해요. 어떤 이유로 이러는 겁니까? 이게 결국은 자동차 관세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동차 관세율이 일본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관세율이 15%로 결정이 됐죠. 원래 이제 25%였는데 흔히 품목 관세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반으로 한 다음에 기존에 있던 2.5%가 하면서 최종 15%로 결정이 됐는데 특히 이제 일본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공급망이 일본에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모든 부품들이 일본에서 생산이 되는 것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완성차를 만들 때는 거의 모든 부품들이 일본 내 공급망에 생산된 부품들이 돼야만 이제 수출이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관세 15%밖에 안 물리는 게 좀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핵심은 사실 이제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한다고 할지라도 미국 국경을 넘어올 때 이제 관세를 그러니까 미국 국경을 넘어올 때 미국산이 몇 % 이상 되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받게 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결국은 미국의 자동차를 만들지만 이 안에 부품이 미국 내에서 일정 부분 이상 생산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또 관세 같은 것들이 부과되면서 추가적인 세금이 나올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리고 이제 수입하는 것 자체가 이제 관세를 부과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 너무 일본에 대해서 싼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 자동차 사실은 일본 자동차의 경쟁력이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큰 상황이고 미국 자동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도 이제 부품을 수입해야 되는 상황에서 일본에서 만든 거, 일본에 전체적으로 만든 것에 대한 관세율이 너무 낮은 것이 아니냐. 이것이 흔히 말하는 미국의 내에서 이제 국경 간 거래에서 부과되는 관세율보다 너무 낮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자동차의 경쟁력, 미국 자동차의 경쟁력을 지나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트럼프가 들으면은 이렇게 반박할 것 같아요. 그래도 일본 자동차 시장을 내가 개방하게 하지 않았냐.
이렇게 반박할 것 같은데요. 일본 시장에 미국 차가 가면은 이게 트럼프가 얘기한 대로 지금까지 시장이 닫혀 있어서 미국 차가 안 팔린 겁니까? 미국 시장이 일본에 안 맞아서 안 팔리는 겁니까? 사실 이제 일본 시장은 좀 독특한 시장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본 시장은 뭐 전자제품이나 뭐 자동차 구분할 거 없이 이제 자국산에 대한 수요가 있는 시장이긴 합니다. 뭐 TV는 소니, 뭐 자동차는 토요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국산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는 시장인데 근데 이제 미국의 어떤 제품이 미국의 자동차 같은 것들이 일본에 또 부적합한 측면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또 이해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가보시면 도로 폭이 굉장히 작고요. 주차 공간이 여지가 넓지 않은데 미국 내 생산되는 많은 자동차들은 흔히 말하는 픽업 트럭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트럭이든지 아니면 자동차 역시 굉장히 큰,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대형차 위주의 시장이거든요. 근데 일본은 아무래도 좀 소형차 위주 시장에 작은 도로 이런 것들이 좀 맞지 않은 것들이 분명히 있다. 결국은 시장 상황이 미국 차를 수입하고 싶어 할지라도 주차장이 여의치 않고 도로 사정이 여의치 않고 이런 연반적인 환경이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특히 환경 규제 같은 것도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 미국 차를 좋아하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는 가능성이 조금 높은 것 같다. 우리나라 역시 좀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주차 공간이 작은데 대형차를 수입하게 되면은 주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수입하기 어려운 상황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뭐 개방을 한다고 해서 수출이 그러니까 미국의 일본에 대한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조금 쉽지 않은 상황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는 문제는 우리나라입니다. 일본 사례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베트남이 가이드라인 주면서 인도네시아라든지 필리핀의 협상이 완료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이 20% 수준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보다 좀 무역 적자가 적은 필리핀이라든지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19% 관세를 매긴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15% 정도 관세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은 무역 적자 수준,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무역 적자 수준이 거의 비슷한 상황들이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근본적으로 지금의 관세율 책정이란 것이, 그러니까 서한의 관세율이라든지 처음에 4월에 발표한 관세율 수준이란 것이 이런 무역 적자의 규모, 전체 수출분의 무역 적자에 대한 규모를 그러니까 측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사례,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무역 적자의 규모, 우리나라나 뭐 일본이 미국 입장에서 무역 적자가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는 일본이 가장 큰 벤치마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투자 입장에서 강력한 패키지를 들고 왔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요청하는 것은 쌀 개방이라든지 흔히 말하는 이쪽 한우 말고 이제 미국산 수입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인터넷 망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이게 사실 협상이 좀 쉽지 않은 여지가 있기 때문에 관세 수준이 뭐 15% 맞출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좀 큰 상황이긴 하다.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한 것이고, 근데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좀 요청하는 것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또 같은 선상에서 동일하게 볼 수만은 없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LNG 투자 이거는 하기로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고심이 깊어질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이제 미국 측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조선 산업이 발전해서 미국의 조선 산업, 미국의 해양 흔히 말하는 군수 산업 같은 것들 좀 도와달라 이런 것들은 기본에 깔려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걸 추가해서 자꾸 뭐 알래스카 LNG 가스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LNG 개발 사업 같은 것들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일본이 참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관세 유리라든지 아니면 협상 전체에 있어서 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 뭐 협상이 잘 진전되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다만 이제 일본 역시 얼마 투자할지 어느 것들을 정리해야 될지가 정확하게 이 LNG 가스관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얘기는 하진 않았거든요. 우리나라도 뭐 일정 부분 뭐 투자한다 정도로 마무리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정부의 고위급 인사들이 미국에 가서 또 총력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이 시작이 돼서 보니까 1,400만 명의 신청자가 이틀 만에 넘었더라고요.
그런데 어디에 제일 많이 썼나 봤더니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썼더라고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사실 이제 민생에 본 소비 쿠폰 같은 경우에는 뭐 카드 사용 같은 경우는 자동적으로 결제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물론 그래서 이제 편의점에 많이 가기 때문에 소비가 이루어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데이터들 같은 것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편의점에서 식료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GS 같은 데서는 뭐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편의점에 좀 잘 팔지 않는 것들 역시 이제 좀 많이 이제 내놓은 상태라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편의점 잘 팔지 않는 뭐 식료품이라든지 소고기라든지 이런 것도 팔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두리안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소비가 좀 늘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도시락이라든지 혹은 이제 점심거리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이제 사람들이 많이 가서 쓰는 측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람들이 자주 가서 이렇게 아무래도 편의점의 사용률이 높은 측면도 있지만 이런 식료품이라든지 외식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자라면 사람들이 이제 외식 물가라든지 식료품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런 것을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편의점을 이용해서 소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비 쿠폰 가운데 상당수가 편의점으로 몰리게 되면은 원래 생각했던 뭐 자영업자들의 어떤 회복이라든지 소비 회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는 오히려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덜 주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뭐 대체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편의점 매출이 늘면 늘수록 소상공인이라는 시장 쪽에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몰리는 것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 2020년에 소비 쿠폰이 한번 나왔을 때는 편의점에서 양주, 그러니까 해외의 비싼 술이라든지 흔히 아이폰, 그런 전자제품 소비가 굉장히 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정부에서 요청하는 것은 편의점에서 그쪽 판매는 적어도 좀 자제시키는 게 맞는 거 아니냐. 흔히 말해서 외국 술이라든지 전자제품 판매 같은 것들은 굉장히 좀 이런 것을 프로모션을 하지는 말아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신 이 식료품이라는 이런 거 파는 것들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생활용품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을 막진 않지만 흔히 말해 부정적인 효과가 큰 것들은 좀 자제해달라고 하는 분위기다. 결국은 이 어디서 또 편하게 쓸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편의점이고 그다음에 카드에서 또 특히나 자동 사용 같은 것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소상공인이라든지 다른 이제 시장 어떤 상인들의 좀 심려는 끼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소비 쿠폰이 배포되고 난 후에 그 논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현금화하는 사례를 전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이 충전 금액이 기재된 선불카드 있잖아요. 이게 금액별로 색깔을 다르게 해서 또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이게 뭐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금액이 적힌 것들도 문제고요. 금액이 이제 사실은 지금 뭐 일반적으로 15만 원이 제공되고 있긴 하지만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그다음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는 금액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선불카드에 금액이 적혀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사람의 경제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 그다음에 조금 더 나간다든지 색깔을 아예 달리해가지고 그러니까 선불카드의 금액하고 색깔까지 달리하면 너무나 잘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우려, 그러니까 개인들의 경제적인 정보, 개인들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 복지제도에선 하면 안 되는데 이 복지제도란 것이 지금 이렇게 금액을 차등화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좀 공무원의 행정 편의가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금액이 찍혀 나오면 구분이 편하고 이런 것 지급 같은 것도 용이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개인의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특히나 뭐 한부모 가정도 이런 것들에 좀 혜택을 더 받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자기네 가정의 상황까지 보여줘야 되는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이 소식 하나 살펴볼까요? 최근에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이 너무 안 좋게 나와서 시장에 충격을 줬는데요. 오늘은 SK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쪽은 좋을까요? 시장의 예측은 일단 역대 최고급, 최고 수준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20조 원의 매출, 9조 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통해서 SK 하이닉스가 역대 달성하지 못했던 그러한 수준의
수익을 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예측의 기반은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SK 하이닉스가 집중을 하고 있는 HBM 메모리 반도체, 결국은 데이터 센터라든지 AI 칩을 만드는데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HBM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좋은 상황이다. 이런 것들 하나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분야 역시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보자면 삼성전자 경쟁을 하면서 흔히 말하는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두 분야,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일반적인 메모리 반도체 분야, 그리고 고대형 메모리 반도체 분야, 그리고 HBM 메모리 반도체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이 분야가 모두 성장이 좋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이제 시장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이런 걸 봐도 만년 1등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2.5m 높이 땅 꺼짐이 발생해 주민 35명이 임시 거처로 대피했습니다. 공사 현장과 맞닿은 골목 집안이 내려앉은 건데 주민들은 주변 건물까지 영향을 받는 게 아닌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보도블록 사이 뚫린 구멍 아래로 흙탕물이 넘실대고 전봇대는 쓰러져 전깃줄에 매달렸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 이문동 행정복합청사 건설 현장 앞 골목에서 깊이 2.5m, 면적 13제곱미터 크기 땅 꺼짐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인근 주민 35명이 임시 거처로 대피했습니다. 구멍 바로 앞 건물까지 일부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집안 침하 영향이 어디까지 번질지 몰라 주민들은 늦은 밤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조짐은 오전부터 나타났습니다. 구청은 땅이 내려앉고 있다는 주민 신고에 임시 조치를 하고 통행을 재개했지만 침하 현상은 계속됐습니다. 복구를 하면서 상황을 봤을 때는 공사장 상황도 그렇고 도로 상황도 그렇고 이렇게 전면적인 통제까지 필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설 현장 관계자는 며칠 사이 내린 폭우로 수압이 올라가 지면이 약해졌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미 몇 달 전부터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 수차례 민원을 넣었다며 무리한 공사가 원인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땅이 한번 살짝 꺼졌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또 흙이랑 모래 가지고 와서 막 메꾸다가 그렇게 넘기다가 지금 이렇게 사단이 난 거예요. 일정 기간 지나면 이 공사는 다시 시작하겠죠? 그럼 또 이 일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구청은 공사장과 최근 집중호우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북 칠곡군에선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큰 불이 나 한때 소방 대응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이 불로 공장 3개 동이 모두 타고 근처 4개 동이 일부 타는 피해가 났고 소방대원 1명이 진화 중 탈수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소환을 통보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하루에 한 가지 혐의씩 조사하자며 협의를 요청했지만 특검은 협의가 필요하지 않다며 거절했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있을 내란 혐의 재판에도 불출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요 피해자의 계속된 불출석이 재판부 판단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관련 내용들 임주혜 변호사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임주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특검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지금 소환을 통보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특검의 조사 방식을 협의하자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런 요청을 특검이 거부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변호인을 통해서 조사 방식에 대한 협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지금 특검에서 조사하고 있는 혐의가 굉장히 방대한데 이번에 소환에 응하게 되면 사실상 굉장히 장시간 동안 또 여러 번 소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특검 측이 강조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하루에 한 가지 혐의씩,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차례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자라는 입장을 전달한 겁니다. 네. 특검 측은 이미 지금 소환 통보가 되어 있고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는 만큼 별도로 소환 방식이나 조사 방식에 대한 협의는 현재로서
불필요하고 소환을 통보한 날 출석을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선을 그은 상황입니다. 네, 자 건진법사 청탁 의혹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통일교 내부에서는 교단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다, 혹은 또 개인의 일탈이다 이렇게 입장이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 받고 있는 혐의를 보자면요. 그러니까 통일교 측에서 어떤 캄보디아에 대한 사업이라던가 기타 어떤 이권 사업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어떤 청탁을 한 것이냐가 사건의 핵심 개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연 통일교 측의 자금을 동원해서 고가의 목걸이나 이 고가의 샤넬백을 전달하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번에 통일교에 대한 어떤 압수수색이 단행이 되었고요. 통일교 측은 어떤 자발적인 자료 제출을 통해서 영수증을 제출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바로 그 해당 목걸이와 가방의 구매 내역이 확인되는 그 영수증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네. 이 과정에서 또 통일교 측의 그 입장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통일교 측은 이것을 전성배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간부 윤모 씨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지 이 통일교 자체와는 관련이 없다고 하고 있고, 이 전직 간부의 경우에는 통일교 측의 청탁을 받고 본인은 일종의 메신저 역할, 그러니까 전달자에 불과했다, 이렇게 좀 입장차는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특검 측에서는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명품 가방이나 목걸이의 구매 내역 영수증이 나왔다는 것만으로 이것이 이 전성배 씨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되었다거나 어떤 청탁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물증이 될 수는 없습니다. 네. 다만 적어도 이런 구매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어떤 구매를 통해 무언가 전달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검 측은 그 이후에 과연 전성배 씨가 이를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그것이 김건희 여사까지 도달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청탁을 하려는 과정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물증을 찾는 데 조금 더 주력할 것이라 봅니다. 네, 물증을 찾는 데 주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확보한 증거들이 뭐 영수증, 그리고 통일교의 회계 자료, 3개년치의 회계 자료 이런 것 등등이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증거에도 불구하고 목걸이, 가방의 실물을 찾지 못한다면 이 사건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특검 측에서 전방위 압수수색을 하면서 일단 실물, 최종적으로 이런 목걸이나 농축차, 그리고 고가의 이 핸드백의 행방은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어 있는가, 누가 보관하고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이 실물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일단 구매 내역까지는 확인이 되고 실제로 김건희 여사의 측근 수행비서가 이것을 교환한 것까지는 우리가 확인이 되었지만 그 목걸이와 가방의 행방은 지금 알 수가 없고 전성백 씨 역시 모두 잃어버렸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최대한 실물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실물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까지도 특검 측에서는 열어두고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이것이 실제로 전달이 되었는지, 그리고 전달을 하면서 어떤 청탁을 구체적으로 하였는지를 다른 메모라던가 아니면 이것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의 진술, 최대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실체를 파악하는 데 주력을 하리라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통일교 3개년치 회계 자료 같은 부분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는 부분도 어떤 자금의 흐름이나 좀 이상한 거래 내역들이 있는지를 포착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특검은 지금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게 또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혜성 씨의 부인까지 불러서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공범으로 의심하고 있는데 46억 행방 찾는 것이 이번 조사의 실질적인 어떤 관건이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져 있는 김혜성 씨가 관여되어 있는 이 회사가 막대한 투자 자금을 대기업으로부터 받아냅니다. 사실상 이 어떤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가 대기업으로부터 이렇게 막대한 자금의 투자를 받아낸 경위,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막대한 자금을 또 현금화했는데 이때 그럼 이 현금화한 자금은 또 어디로 갔는가? 이 부분이 지금 특검 측이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대기업이 대규모로 투자를 한 것 자체
자체가 어떤 김건희 여사 측근에게 이런 돈을 전달함으로써 어떤 청탁을 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특검 측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김혜성 씨가 지금 이미 출국을 하고 베트남을 거쳐 뭐 태국으로 가 있다 내지는 다른 나라로 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져 있잖아요. 네.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금 확인을 하면서 지금 김혜성 씨의 부인이 어제 특검에 소환을 해서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 소환 직후에 일단 일정들을 조율해서 자진 귀국하겠다라는 의사도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는데 정확한 부분은 결국 김혜성 씨가 자진해서 들어올지 내지는 이 소환 일정 같은 부분들을 조율을 통해서 출석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지 좀 이 부분은 추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결국 이 집사 게이트를 통해 확인하려는 이 투자에 어떤 그 실체가 있는 것인지 이것이 어떤 대가성을 갖고 청탁이 목적인지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특검이 소환한 김 여사의 주변인 중에서는 어제 조현경 전 대통령실 행정관도 있었습니다. 이 인물에 대해서는 그 김 여사가 나토 순방할 당시에 착용했던 고가의 목걸이 출처 등에 대해서 물은 것으로 전해지는데 만약에 김 여사가 대통령실 자원을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라는 의혹이 밝혀진다면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특검법에 따라서 재임 중에 어떤 대통령 지위와 대통령실의 자원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사건 역시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지금 어제 조현gen 전 대통령 행정관을 소환 조사를 하면서 이른바 그 나토 순방 당시에 어떤 동행한 인물들에 대한 조사 그리고 이 나토 순방에서 이 김건희 여사가 착용했던 고가의 목걸이의 어떤 그 획득 과정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만약 이 과정에서 어떤 부당한 청탁을 받아서 움직였다거나 대가성을 띈 어떤 물건을 받았다면 이 역시도 직권남용이나 뇌물 같은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다른 의혹과 마찬가지로 재임 중에 있었던 이런 사적 이익 유용에 대한 부분도 전방위적인 수사가 특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윤석열 전 대통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오늘 공판이 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자리에도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만약에 이런 피해자가 계속해서 재판에 나오지 않는 모습이 재판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지금 피고인은 재판에 출석할 의무를 부담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피고인을 위해서도 필요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이 재판은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주장을 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준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특검 측이 굉장히 속도감 있게 수사를 해오고 있고 기소와 이 구속까지 단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무리한 수사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좀 시간을 벌면서 숨고르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아닙니다. 피고인이 연달아서 이렇게 불출석을 하게 되면 일단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증인 신문 같은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증언 같은 부분이 나와도 적시에 이것을 공격하지 못할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결국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재판에 출석을 하고 방어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만 이런 부분들이 모두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재판부에게도 어떤 이 재판에 협조적이지 못하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은 당연하고요. 장기적으로 보자면 적기에 본인이 쓸 수 있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카드를 잃게 되는 효과도 지금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이슈를 바꿔서요. 최말자 씨 사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1년 전에 성폭행을 시도하는 남성의 혀를 깨물러서 잘라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인데요. 먼저 사건 개요부터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196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이 최말자 씨는 만 18세였는데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20대 남성을 이제 이와 관련해서 저항을 하다가 혀를 깨물어서 해당 남성의 혀가 1.5cm가량 절단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요, 오히려 피해자였던 최말자 씨에게
이 혀를 자르는 이런 행동은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어서서 과도하게 어떤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오히려 최말자 씨가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겁니다. 사실 이 사건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이 정당방위와 관련해서 정당방위가 국내에서 잘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오랜 기간 동안 또 연구가 되어 왔던 사례이기도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재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재심 이 대법원에까지 갔던 이 첫 공판에서 검찰이 최말차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제 무죄를 구형함으로써 사실상 앞으로 선고가 남아 있지만 무죄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어서 이 오랜 기간 동안의 이 어려움이 최말자 씨가 드디어 무죄로서 보상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최말자 씨가 앞으로 이제 배상 신청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사실 어제도 이 최말자 씨의 변호인의 이야기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어떤 사정이 변해서 시대가 변해서 이것이 무죄가 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무죄였고 지금도 무죄인 사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너무 어렵다라는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어떤 본인에게 끼치는 위해를 방어하기 위해 최말자 씨의 행동은 정당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인정한 것이고요. 최종적으로 무죄 판단이 내려진다면 이제 억울하게 그 기간 동안 보상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배상 신청 등도 가능할 것이라 봅니다. 네, 자 끝으로 짧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까 정당방위 말씀하셔서요.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받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정당방위라는 것은 결국 지금 현재의 어떤 위난에 대한 대처 방법인데 어떤 상당한 정도 내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는 요건을 지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나를 손으로 밀쳤는데 내가 흉기를 들고 대처한다면 이것은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서 과잉하게 대응한 것이다라는 논리가 좀 펼쳐져 왔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이와 관련해서도 지금 상대방이 먼저 끼치는 위난을 내가 적극적으로 방어할 필요성이 충분하다면 정당방위로 인정해줘야 된다는 그 기류가 일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 연결해서 법적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000일째인 오늘 서울 명동성당에서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저녁 7시 명동성당에서 1000일의 그리움, 1000번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추모의 밤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행사에선 유족과 시민들의 추모 발언과 공연 등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날이 정말 많이 더워졌습니다. 서울은 또 열대야가 나타났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은 이번 주 내내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6도로 닷새 연속 열대야가 지속하고 있는데요. 이 덥고 습한 열기는 낮 동안 강한 일사가 더해지면서 더 뜨겁게 달궈지겠습니다. 네, 밤에는 열대야가, 낮에는 무더위가 기승인데요. 폭염특보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나날이 열기가 쌓여가면서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남과 남부 곳곳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36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아 더 덥겠습니다. 온열 질환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6도, 청주 26.2도, 강릉 29.8도 등 내륙과 해안가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36도, 광주와 대구도 36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밤더위와 폭염은 갈수록 심해지겠는데요. 특히 토요일인 모레는 서울 낮 기온이 38도 안팎까지 치솟으며 올해 최고 더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에는 비바람이 불 전망입니다. 오늘은 소나기 소식 없이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7월 24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